네, 좋습니다. 자, 우리 사회에서 신도시의 어떤 개발과 전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1970년대 이전까지는 어때요? 산업기지를 이렇게 만들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 사실은 신도시가 개발되고 그 배후 지역에 주거 단위가 만들어지는 개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1980년대 이후에는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사실은 주거단지 위주의 신도시들이 지역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970년대 공업단지 배후 도시 개발 위주의 어떤 개발이었던 곳이 어때요? 창원이라든가 여천, 구미 대부분이 지금 공업단지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런 도시들입니다. 뉴타운 개념으로 상계, 목동 신시가지들이 개발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초기 어떤 신도시의 모델로 개발됐던 게 이제 과천 신도시라고 설명을 한 바가 있지요. 그리고 90년대 들어서 서울 그린벨트 외곽 지역에 만들어지게 된 1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5개 신도시, 그 이후에 신도시는 규모는 좀 작아졌지만 여전히 어떤 계획적이고 자족적인 기능을 모토로 하는 신도시들은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광교, 판교, 김포 신도시 같은 경우는 초기에 사실은 분양 같은 거에 굉장히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그래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걸로 좀 보여집니다. 원래 이름이 김포 한강 신도시죠. 한강이 연접해 있음으로써 그때 한강 르네상스 사업이 MB 시장 대통령 당시에 이루어졌었고 그런 개념의 일환으로 사실은 김포 신도시가 특성화해서 개발 사업을 진행했던 건데 그래서 한참 그 김포의 입구에 그런 글이 써 있었어요. 수로도시 김포라고. 말 그대로 물의 도시 김포라는 개념이었죠. 근데 어느 순간 여러 가지 프로젝트하고 하면서 왔다 갔다 많이 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제 그런 브랜드가 이제 다 빠졌더라고요. 정치적인 그런 영향들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얘기죠, 사실은. 자, 신도시 개발 유형들이 이렇게 구분해 본 겁니다. 기업도시, 산업도시, 위성도시, 보금자리, 행정도시, 혁신도시의 개념으로 구분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 가장 근간이 되는 어떤 취지와 목적은 국토의 균형 발전에 있었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죠. 자, 수도권 택지 개발 현황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면은 이게 실제로 이런 게 되게 어떻게 보면 도시 공간을 바라본다는 차원에서 보면은 이런 과정들이 되게 좀 중요한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바로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사실은 신도시가 택지 개발이 많이 이루어졌죠. 거기서부터 이제 좀 먼 데가 아까 얘기했던 동탄 뭐 그런 지역들이 좀 이제 멀고 인천에서는 송산 그린시티 같은 게 좀 멀고 김포에서는 한강 신도시 같은 지역이 좀 거리가 있는 지역들이죠. 그래서 이제 한 기억에 2010년, 12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한 230개 정도가 지금 택지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었고 진행 중인 지구가 한 70여 개 정도에 이른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신도시 개발의 사업 환경의 변화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일기 신도시가 만들어졌을 때와 같이 사실은 이제 대량의 주거 공급 뭐 물론 지금 주택난이 굉장히 여전히 심각하긴 합니다만 그때 환경하고는 사실 좀 많이 다르긴 합니다. 사회 상황 자체가. 그래서 이제 대량 주택의 공급에 있어서도 한계가 분명히 좀 있고요. 주거 중심 신도시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 광역 인프라가 부족하고 일자리가 어떤 부족하고 또 일자리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또한 이제 여전히 신도시 문제로 들어가 있고 한편으로는 신도시를 개발하려면 택지를 사실은 수급을 해야 되는데 택지 조성에 대한 원가가 사실 비싸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조성 원가가 비싸지면 결국 고스란히 그거는 분양가로 전이가 되는 거예요. 분양가로. 여러분들이 뭐 평당 얼마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이상 하는 데도 지금 요새 굉장히 많습니다만 평당 700이다. 좀 지방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한다면 700, 800 정도 하는 데도 물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 기준으로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안에는 그 택지를 매입해 가지고 단지를 조성하고 기반시설을 깔고 하는 그런 조성 원가가 대부분 다 태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을 세웠을 때 들어가는 비용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조성원가의 차이는, 가장 큰 차이는 택지 매입 비용에서부터 발생하는 게 이제 맞고요. 그것들에 대한 인프라시설을 갖추는 데 필요한 원가들이 다 태워져 있는 것. 그리고 조성 원가들이 사실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게 또 현장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토지 고지가 이제 유지되기 위해서, 그리고 보상 심리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반영이 된 거죠. 주거 환경의 기대 수준이 또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설계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주거의 어떤 가치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어떤 디자인에 대한 부분도 역시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사실은 많은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데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고, 여러분도 그런 부분에 맞춰서 뭐 어떤 본인의 어떤 미래의 진로 같은 것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역세권 중심의 네트워크 도시 구조, 보행 녹지축을 통한 주거지와 중심 공간의 연결. 이게 이제 분당 같은 도시의 토지 이용 계획을 보면 사실 그런 게 좀 보여지는 거예요. 소득계층을 고려한 주거단지 배치, 도시개발 촉진을 위한 전략사업 추진,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역세권 개발에 대한 거는 분당 택지개발 그 도면을 보면은 야탑, 서현, 순회, 정자 뭐 이런 지역들을 보면은 실제로 이 지역을 중심으로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져 있고, 그 역세권으로 접근하는 공간의 연속성들이 주거지역 안에서도 이렇게 보이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런 기능적인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행 녹지축을 만들어주는 것, 이거 일산 신도시 토지 이용 계획인데 중심에 중앙공원이 있죠. 중앙공원으로 연결해주는 이런 녹지축들, 이런 녹지축이 단순히 녹지의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녹지에 플러스해서 보행자들이 이동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자동차와 만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켜주는 효과를 가지고 간다는 거죠. 보행 녹지축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이제 들어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소득계층을 고려한 주거단지 원칙, 간선도로변, 그리고 국지도로변에 차등적으로 주거단지를 배치하는 거예요. 단독주택 같은 것들이 또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있고, 그래서 단지 내에서 임대주택이라든가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그리고 고급 빌라와 같은 그런 공간들이 적절하게 배치가 돼서 밸런스를 맞추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부적으로는 중대형 주거 밀도 경우에는 주택 규모라든가 주거 쾌적성을 중시해서 외곽부에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에 뭐 이런 지역이죠. 배치를 하는 그런 계획들이 사실은 들어와 있다, 적용됐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도시개발 촉진을 위한 전략적 사업, 사실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모든 게 결국에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은 개발 사업을 하고 나면은 그게 분양을 통해서 개발 원가를 뽑아야 되는 거고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거기서 남은 수익을 가지고 사회적 지속 가능성을 위한 임대 사업 같은 것들을 계속 해가는 거예요. 이제 경기도 개발공사나 서울의 SH공사나 그런 데서 하는 역할들이 사실은 이런 역할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 촉진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적인 아이디어들을 굉장히 밀도 있게 고민하는데, 뭐 대표적으로 이런 그런 거죠. 일산 같은 경우 호수공원을 만들어준다던가, 분당 서현동에 시범단지를 먼저 만든다던가, 분당에 하우징 페어 단지를 만들어서 건축가들이, 여기 나와 있죠. 국내 우수한 건축가 20인을 뽑아가지고 예술작품 단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단지의 특화 방안을 모색하고, 이 외에도 동탄2라든가 그런 지역에서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훨씬 더 차원이 다른 접근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성공하는 데는 사실 굉장히 많은 고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화 방안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공간이 매력적인 공간으로 느껴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기 신도시 같은 경우, 광교 같은 경우는 에듀타운이라든가, 에듀타운의 이미지가 지금 뭐 요 부분인데, 외국의 유명한 건축가들이 들어와서 실제로 굉장히 그간에 경험했던 것과는 다른 차원의 설계들을 사실은 해내고 있었죠. 대중교통 지향의 어떤 도시 구조라든가, 복합 워터프론트를 적용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특허 방안으로 제안된 거고요. 화성 동탄도 마찬가지입니다. PF 사업 같은 것들도 일어났죠. 성큰공원,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고, 이 MP 제도 같은 경우는 단지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사업자에게만 맡기는 게 아니라 MP라는 마스터 플래너라고 하는 전문가를 기용을 해서 그 전문가가 그 사업을 컨트롤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이런 MP, MA 같은 제도들은 지금 굉장히 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사회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지금 잡고 있다라고 봐도 되죠. 평교 신도시 같은 경우는 국제현상 설계를 통해서 연립주택단지를 조성을 했고, 이제 저도 참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클러스터형 단독주택이라든가 UCT 계획 같은 것들을 해서 뭔가 좀 다른 차원의 계획안들을 내기 위한 고민들을 풀어나가는 거고, 미래 신도시 같은 경우는 트렌진물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디어였죠, 사실은. 근데 어땠어요? 지금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에 상가를 분양받아서 들어오려고 했던 상가주들이 사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공공의 기능을 하는 시설들이 실질적으로 제때 들어와주고 자리를 잡아줘야지 그 사업 지역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부상 단계에서 논의됐던 그런 내용들이 자리 잘 잡아갈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대중의 어떤 인프라 시설이라든가 교통 시설들이 제때 들어와 주지 못하고 혹은 취소가 되거나 그래 버리면은 사실은 이제 그 사업의 어떤 성패를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근데 이런 경우들이 우리 사회에서는 너무 많아요. 허다하게 많다라는 겁니다. 김포 한강신도시 아까 얘기했듯이 김포 캐널시티, 수로도시 뭐 이런 개념으로 사실은 지향한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물론 다 컨셉이 달라졌지만, 파주 운정 신도시 같은 경우는 중앙에 생태공원이 있는데 이 생태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현상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이제 개발 사업을 하고 있고, 신도시 계획에 적용된 새로운 개발 기법이라고 그래서 컴팩트 시티에 대한 개념, 역세권 기반의 네트워크형 중심 체계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요. TOD, 중심지구 복합 개발, 뭐 PF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한 건 뒤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다라고 우리가 플레임으로 얘기를 합니다만, 이제 생태적이고 친환경적인 기법들을 적용한다던가, 커뮤니티에 대한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UCT라든가, 그리고 기업단지 이런 개념의 첨단 자족성을 바탕으로 하는 개념들이 강조되고 있다. 특별계획구역에 들어가는 그런 개념들, 특별건축 구역 도입을 해서 건축법상에 이제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건축가들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서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같은 경우 이게 특별법으로 해서 진행이 된 사업인데요. 지금 내용을 보면 이게 국제현상 설계 당시에 당선 아니에요. 이 형태를 보면 여러분들 상상이 되는 게 있을 겁니다. 소레이마타가 제안했던 그 선형도시의 개념을 잘 받아주고 있는 개념이에요. 선형도시가 원형으로 생긴 거죠. 그리고 안에 공간은 그대로 이제 비워두고, 실제 안의 공간은 녹지와 호수공원과 이제 그런 공간들로 지금 채워져 있죠.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6단지라고 얘기했던 지역이, 6지구라고 얘기했던 지역이 요 지역이에요. 대부분이 이제 개발 사업이 완료가 됐고, 요 지역이 아직 지금 이제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학 캠퍼스 같은 것도 이제 들어올 예정이죠. 당시에 이제 같이 당선이 됐던 안이 요런 아이디어. 그러니까 요 아이디어와 요 아이디어가 결국 같은 개념인 거예요. 리니어시티를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도시가 만들어지게 돼. 개념이고, 리니어시티에 대한 특징과 공간 구조는 선명하죠. 계속 얘기했으니까 추가로 더 얘기는 안 할게요. 그리고 이제 행정타운. 이 세종시 안에 만들어지긴 행정타운의 개념이 플랫시티라는 개념으로 해양건축에서 당선이 됐던 아니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도시계획을 얘기할 때 용도, 지역지구, 조닝제도, 격자형 그리드 체계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구조였는데 사실 굉장히 새로운 아이디어로 당시 이제 해안에서 제안을 했던 내용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위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어떤 스카이라인은 기본적인 선형을 유지하면서 아래로 내용이 채워지는 그런 개념을 이제 바탕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현상에 제출했던 이 모델 아닙니다. 상부에서 봤어도 그냥 녹지 공간으로 이제 남아있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도시 구조의 체계죠. 격자형 그리드 체계가 지형과 잘 조화가 돼서 이런 식으로 디벨롭이 된 개념인 거죠. 그리고 이 안에 여러 가지 시스템과 네트워크가 쭉 연결되는 그런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토지이용 계획도 좀 다르죠. 토지이용 계획을 할 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토지이용 계획을 볼 때 중요한 거는 총 용량이에요. 일정한 개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주거 지역은 어느 정도 면적으로 할 것인지, 상업을 어느 정도 면적으로 할 것인지, 그런 그 면적에 대한 중요성이 사실은 가장 크고요. 그 면적을 바탕으로 해서 도시 구조가 어떤 지형적인 영향이라든가 다른 그 무엇의 영향에 의해서 구조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죠. 세종시의 이 행정타운의 모습도. 하지만 지켜야 되는 거는 그 용량에 대한 거는 우리가 법적으로 도시계획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면적에 대한 거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 총량에 대한 부분. 그런 차원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이렇게 풀어갔던 거죠. 기본적으로 그 세종시가 가지고 있는 그 리니어 시티와 같은 그런 개념의 아이디어가 이 행정타운에도 그대로 잘 녹아 들어가 있는 그런 개념으로 디벨롭이 된 거죠. 세 가지 컨셉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링크시티, 공간이 주기록으로 엮이고 밑에 보면은 이게 수평적인 다이어그램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색채에 따라서 색깔에 따라서 그 기능을 차별화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제로시티, 링크시티, 제로시티, 플랫시티 그 세 가지 개념이었던 거죠. 에너지의 순환, 제로, 쓰레기 제로 이제 뭐 그런 내용을 컨셉을 했던 거죠. 그런 개념이 이제 마스터 플랜으로 제안되고 그게 이제 현상 공모를 통해서 건축화된 공간으로 구축될 당시에 제안됐던 이제 설계안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여러분들이 세종시에서 지금 있는 그런 행정타운이 조성이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조성이 설계안을 제안했던 거죠. 이런 개념이죠. 근데 실제로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현상 설계 공모 당시에 세종시 행정타운 공모 당시에는 해안에서 했던 요 도로 위 상부 이런 공간들이 실질적으로 기능을 하는 실들이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그 건축법이라든가 도시계획법 제도에 의하면은 도로 위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들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개별 기능을 하는 실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육교 같은 것들이 있죠. 말 그대로 실내 공간에 있지만 육교 같은 기능, 연결 통로의 기능만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제 법적인 부분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관건이 그때 당시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이렇게 정리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세종시에 가서 보면은 이 도로 상부에 있는 공간들은 대부분 다 연결 통로로 쓰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다 연결 통로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청사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하나의 단점은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단점은 뭐냐면은 부서 간의 협의를 위해서 이제 이동해야 되는 거리가 많다라는 거. 뭐 그런 부분들은 가장 먼저 불편한 부분이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요. 요새는 뭐 만나야지 회의가 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심지어는 요새 하나의 캠퍼스 안에 있는 교수님들도 서로 만나지 않고 다 줌으로 회의도 하고 그래요. 굉장히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은 조별 과제 같은 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알 수는 없지만 실제로 캠퍼스 안에 있는 교수님들끼리도 과거에는 다 만나서 했던 것들을 올해 지금 이런 환경에서는 다 줌으로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코로나가 종식된다라고 해도 이제는 이게 다시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회 환경들이 도시공간 구조라든가 도시계획을 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에서 개별 건축 단위 내용까지 이렇게 쭉 영향을 받고 변하고 있다. 보통 이제 건축 설계를 할 때 이렇게 대안 설계를 하죠. 그래서 이게 제일 괜찮다고 그래서 요 안을 가지고 이제 디벨롭을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3구에는 완전히 다 녹지 공간으로 되어 있죠.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을 또 바탕으로 하는 개념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컨셉을 바탕으로 해서 당시에 여러 가지 뭐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자, 이 뒷부분은 여러분들 새로운 도시개발에서의 뭐 이론적인 아이디어들, 뉴 어바니즘, 어반빌리지, 스마트 성장 다 했던 얘기들이에요. 이제 다시 반복되니까